Ajay Sajay. 오디오 초안지 그 네 번째 이야기. 그 무렵 고령 한나라 땅에는 장량이라는 젊은 의사가 한 사람 있었다. 이름은 양이요, 자를 자방이라고 하는데 33살에 재상벼슬을 지내다가 진시황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초야에 숨어 살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불세출의 제사였다. 어느 날 장자방이 낮잠을 자고 밖으로 나오니 동자가 급히 달려와 놀라운 소식을 알려준다. 선생님, 초나라의 진승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 초나라의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옵니다. 누구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조금 전에 만리장성의 노역부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알았다. 물러가 있거라. 장자방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해버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오솔길을 혼자 건들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엽 일락 진지추. 오동나무잎 하나가 떨어져 천하의 가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라던가. 천하의 폭군 진시황에게도 이제야 패망의 조짐이 왔구나. 그렇다면 나도 낮잠만 자고 있을 게 아니라 서서히 움직거려 봐야 하겠는걸. 장자방은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 진작부터 자객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산속을 한 바퀴 돌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 마침 노인들이 술집 마당에 모여 앉아 술 취렴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조삼공이라는 노인이 술을 마셔가며 개탄한다. 아이고, 500년 전만 해도 천하가 태평하여 백성들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전국시대 이후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 이런 비극이 어딨단 말인가? 응? 이제 태평시대란 도대체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다른 노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자 조삼공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거 뭐 해 뜨면 농사 짓고 해 지면 잠자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밥 갈아 배불리 먹으면서 격양가를 즐겁게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시대가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겠는가? 그 옛날에 태평성대에는 그 도둑도 없었고 백성들이 싸움터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다니 그 얼마나 태평세월이었던가 말일세. 자, 그러면 오늘날 진시황의 시대는 어떠하단 말인가? 조삼공 노인은 다시 대답을 한다. 이거 생각을 해보기, 진시황이라는 자가 백성들을 법으로만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그 가혹하게 이를 데 없어서 그 자나깨나 백성들 들들 볶기만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빌어먹을 정치란 말인가? 조삼공 노인은 거기까지 말을 하다가 장자방이 옆에서 듣고 있음을 알자 벼랑간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장자방을 염탕꾼으로 잘못 알고 겁에 질린 모양이었다. 장량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조삼공 노인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노인장은 진시황의 학정을 성토하다 말고 왜 중도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까? 나를 염탕꾼으로 잘못 아시고 겁이 나신 모양이구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늙은 것이 취중에 쓸데없는 말을 잠깐 씹으러 버렸을 뿐입니다. 겁을 몹시 내시는 걸 보니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할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이구려. 그렇다면 노인장 대신에 내가 진시황의 학정을 기탄 없이 말해보기로 할까요? 아니, 선생이 진시황의 학정을? 노인장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 진시황의 죄상을 말할 테니 노인네들은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장량은 좌중에 연설자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진시황은 잔악무도하게 이럴 데 없어서 남자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여자들은
길쌈질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부자강리, 부부 강별로 젊은이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만리장성을 쌓쳐내면 아방궁 노역보로 혹사를 하더니,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분소갱유까지 자행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역천지지를 어찌 보고만 있소리까? 우리들은 마땅히 총 걸게 하여 천하의 복근을 우리 손으로 거꾸로 들여야 할 것입니다. 조상공 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불이 나게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였다. 동속했던 노인들이 조상공 노인을 붙잡으며 묻는다. 이 사람아, 저 사람의 연설을 듣다 말고 도망은 왜 가려고 하는가? 조상공 노인은 여전히 몸을 떨며 아이고,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신앙제의 법은 가혹하게 이를 데 없으므로 저 양반이 떠드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다가는 자네들도 모두 목숨이 작살나는 판이네.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쏜살같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른 노인들도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뿔뿔이 달아나 버린다. 장량은 그 광경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법이 얼마나 가혹하면 늙은이들조차 저렇듯이 겁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때 마침 키가 9척이나 되어 보이는 거인 하나가 도망을 가다 말고 뒤돌아오더니 장량의 손을 움켜잡으며 말한다.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진앙제라는 자는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될 폭군인 것 같구려. 그렇다면 왜 그런 자를 없애버릴 생각을 아니하고 살려두고, 당신에게 만약 그런 뜻이 있다면 나도 당신을 도와드리기로 하겠어. 장량은 그 말을 듣자 크게 기뻤다. 오래전부터 구해오던 장사를 이제야 만난 듯 했기 때문이었다. 장량은 문제의 장사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인사를 청하였다. 자, 우리 인사나 나누고 지냅시다. 귀공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장사가 대답한다. 나의 성은 여씨인데 옛날부터 바닷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창해공이라고 불러오지요. 저 보아하니 선생도 예사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나의 이름은 장량이고 자는 자방이라고 하고, 한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재상벼슬을 지낸 일도 있었어. 진작부터 진황제를 죽이고 나라를 되찾을 생각에서 자객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늘 귀공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한량이었구려. 그래요? 좋소이다. 선생이 원한다면 내가 진황제를 시켜주리다. 고맙소이다. 당신이 진황제를 죽여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6나라의 원수를 한꺼번에 갚아주는 셈이니 귀공의 이름은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오. 나든 명예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오. 다만 진황제라는 자가 백성들을 몹시 괴롭힌다고 하기에 죽여 없애려 하는 생각뿐이오. 진실로 순박하기 짝없는 인간이었다. 언약이 성립되자 장량은 비밀리에 진시황의 동태를 염탐해 보았다. 때마침 진시황은 지방을 순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행하게도 수일 후에는 한나라의 땅인 양무현을 통과하게 된다는 소식이었다. 그로부터 수일 후 장량이 창해공과 함께 양무현으로 달려와 산 위에서 살펴보니 과연 진시황의 행렬이 큰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황색 비단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올량거를 중심으로 여러 채 비슷비슷한 수레가 앞뒤에 따르고 있었고, 전후 좌우에는 수천 명의 호위 군인들이 경계하고 있었다. 창해공이 시황제의 행렬을 바라보며 묻는다. 진황제라는 자는 황색 비단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저 수레 속에 타고 있을 테지요? 아마 그럴 것이오. 전후 좌우의 호위병들의 경계가 삼엄한데 귀공은 저렇듯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 진황제를 능히 살해할 수 있겠어? 염려 마시오. 철퇴를 휘두르며 번개같이 덤벼들어가 일격에 작세를 내버리면 그만인데 호위병들이 미쳐 손을 쓸 사이가 어디 있겠어? 창해공은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였다.
그러면 꼭 성공하고 돌아오시길 바라오. 잠깐 다녀올 테니 선생은 아무데도 가시지 말고 여기서 구경이나 하고 계시오. 창해공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10자가 넘는 철퇴를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며 산을 내려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에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장량은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성공을 빌 뿐이었다. 창해공은 장녀의 철퇴를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며 호위병들의 장막을 질풍신뢰와 같이 뚫고 들어가 올량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때려 죽였다. 목적은 진시황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었지만 누가 누군지 인주를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모조리 때려 죽였던 것이다. 그 솜씨가 얼마나 번개치듯 날랬었던지 호위병들도 미처 손을 쓸 사이가 없었다. 올량고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숙하던 행렬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자객이다! 자객을 잡아라! 호위병들이 호랑이 떼처럼 덤벼들어 창해공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창해공은 태연자약하게 말한다. 좋다. 나를 얼마든지 잡아가거라. 천하의 폭군으로 천하의 폭군을 내 손으로 잡아 죽였으니 나는 그대로 죽어도 아무 유한이 없다. 창해공은 진시황을 죽여버린 줄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진시황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는 지방 순찰을 다닐 때에는 자객들의 기습이 두려워 올량고에는 자기와 똑같은 가짜 황제를 태우고 자기 자신은 언제든지 허술한 수레를 타고 다녔던 것이다. 그 덕택으로 이날도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 진시황은 밧줄에 묶인 창해공을 땅에 꿇어 앉혀놓고 부하 장병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예발! 이놈이 누구의 사지로 짐을 죽이려고 했는지 가차없이 고문하여 배우를 당장 밝혀내라! 시황제의 어전에서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무참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창해공은 그럴수록 의연한 자세로 시황제를 당당하게 꾸짖는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나는 무도한 너를 주벌하려 했을 뿐이다! 천하의 의장부인 내가 어찌 남의 사지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창해공은 고문을 못 이겨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장량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시황제는 창해공을 죽인 뒤에도 배우의 임무를 기어이 색출해내려고 비서장 조고로 하여금 정부의 시책을 비방하는 불청객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는 상금으로 만냥을 주리라 하는 방문까지 널리 써붙이게 하였다. 그 방문으로 인해 무고한 선비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 밀고 낸 불평객들의 명단 속에는 장량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언젠가 술집 마당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진시황의 학정을 비난한 것이 동태가 생겼던 것이다. 장량은 화를 면하기 위해 부득이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장량은 그날로 한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피신을 하였다. 어디로 피신을 한 것인가? 초나라의 명장이었던 향연의 조카 항백이라는 사람이 있다. 항백은 장량과 막연한 친구이기에 항백을 찾아갔었다. 그리하여 쫓겨온 동기를 사실대로 말하자 항백은 반갑게 맞아주며 말한다. 걱정 말고 내 집에 얼마든지 있게. 자네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리하여 장량은 항백의 신세를 지게 되는데 어느 날 이교라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노라니까 80여 세의 한 노인이 다리 위에 앉아있다가 장량을 보고 이보게 젊은이, 내가 개천에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는데 자네가 저것을 좀 주워다 줄 수 없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옷이 남루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두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빛나는 노인이었다. 장량은 개천으로 내려가 노인의 신발을 공손히 집어다 주었다. 노인은 신발을 신다가 다시 개천에 떨어뜨리고
장량더러 또다시 주워달라는 것이 아닐까. 장량은 두 번째에도 신발을 공손히 집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씩이나 거듭했건만 장량이 여전히 공손하게 주워다 바쳤더니 노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가히 가르칠 만한 인재로다. 내가 그대에게 귀중한 책을 한 권 주고 싶으니 그대는 지금부터 닷새 후 이른 새벽에 저기 보이는 저 숲속으로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게. 나보다 늦게 와서는 안 되네. 그로부터 닷새 후인 이른 아침에 장량이 숲속으로 달려와 보니 그 노인은 먼저 와 있다가 장량을 꾸짖는다.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에 쓰겠는가? 닷새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두 번째는 꼭두 새벽까지 달려갔지만 그때도 노인이 먼저 와 있다가 닷새 후를 기약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세 번째는 숫째 초저녁에 가서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그 노인은 동이틀 무렵에 어디로부터인가 가죽관에 황금 도포를 입고 바람처럼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신성과 다름없이 거룩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장량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부탁한다. 선생께서는 소생에게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노인은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황속공이라고 하는 늙은일세. 그대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네. 그대는 학문을 닦아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볼 뜻이 있는가?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소생이 비록 불민하오나 어찌 천의를 받을 생각이 없소리까? 선생께서는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황석공 노인은 호쾌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그대는 젊은이로서 그처럼 올바른 뜻을 품고 있다니 내 어찌 그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으리요? 장량은 또다시 절하며 부탁한다. 지금 신황제라는 자는 극악무독하여 천하가 어지럽기 짝이 없으므로 어떡하든지 세상을 바로잡아 놓아야 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소생은 세상을 바로잡고 싶은 의욕이 왕성하오나 계략과 지모가 너무도 부족하옵니다. 황석궁 도인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며 말한다. 내가 관상을 보니 자네는 열심히 공부하면 먼 장래에는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상일세. 그러한 자네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나로서는 다시 없는 기쁨일세. 그리고 죽간서 3권을 내주며 이렇게 말한다. 자, 이 책은 태공망의 삼약이라는 귀서일세. 이 책 속에는 천하를 경륜하는 기무 신산이 모두 들어있으니 오늘부터는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여 후일의 대성을 기하도록 하게. 세상 사람들은 손자병법과 호자병법만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 책은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천하를 경륜하는 신서일세. 자네가 이 책으로 10년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때는 참다운 군주를 만나 명성을 만구에 떨치게 될 것세.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전력을 기울여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제가 만약 성공하여 후일에 선생님을 찾아 뵈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황석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웃으며 대답한다. 자네가 세상만 바로 잡아주면 그만이지. 뭐 나 같은 늙은이를 무엇 때문에 다시 만나려고 하는가? 스승을 찾아뵙는 것은 제자의 의무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디 거처하시는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거처하는 곳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행운유수, 거주무심이라고나 할까. 운스승이나 다름없는 나에게 일정한 거처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시다면 10년 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뵐 수 있는 장수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옵소서.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야. 자네가 나를 굳이 만나보고 싶다면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지금부터 13년 후에 곡성이라는 곳을 찾아가면 성문 동쪽에 누런 바위가 하나 있을 걸세. 그 바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주게. 황석궁 도인은 그 한마디만 들려주고 아무 미련도 없이 바람처럼 표표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환관이란 궁중에 근무하는 내시를 말한다. 내시란 성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든 불구자들이다. 궁중에는 왕비를 비롯하여 비빈과 궁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까닭에 멀쩡한 남자들을 마음대로 출입시키다가는 시정사건이 발생하기 쉬울 것이므로 궁중에서 남자 시정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고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시, 즉 환관이란 지체가 매우 낮은 족속들이다. 그러나 지체는 낮아도 임금님을 비롯하여 귀인들을 항상 지척에 모셔오기 때문에 환관의 세도는 결코 무시할 바가 못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유에 거슬렸다가는 무서운 화를 입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황제의 비서실장 조고도 따지고 보면 일개 환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황제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라면 승상도 감히 거역을 못했다. 지체는 보잘것없어도 실질적인 세도는 장상들의 뺨을 칠 정도였다. 조고는 여색을 모른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은 재물과 세도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권력이란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이다. 조고는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황제인 듯 착각조차 느끼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따지고 보면 쟤나 내나 다 같은 인간인데 다를 게 뭐란 말인가. 조고는 황제의 음탕한 사생활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밤마다 황제에게 계집을 제공하는 것은 조고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다. 그러므로 궁녀들은 조고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저마다 뇌물을 바친다. 조고의 눈밖에 나면 제 아무리 천하의 절색이라도 황제의 콧김을 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조고의 코는 자꾸 높아만 가고 있었다. 황제는 여색에 미쳐 돌아가는 광부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황제는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황제에게 계집을 골라 바칠 때는 조고는 계집을 일일이 몸검사하였다. 황제의 안전을 위해 몸을 수색한다는 구실로 여자의 몸뚱이를 안 만져보는 데가 없었다. 황제가 계집과 동참할 때도 조고는 한편 구석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 사람을 옆에 두고 여색을 마음대로 즐겼다는 점을 보면 황제는 어쩌면 황관은 오직 황관일 뿐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조고는 그와 반대로 나는 황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황제의 운명은 오직 내 손에 달렸다 하는 생각조차 품고 있었다. 권력의 허실은 사람의 마음에 그처럼 기묘한 혼란을 일으키게 해주었다. 조고는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승상이나 대부를 조용히 불러서 이 일은 이러이러하게 처리하십시오. 소연히 말씀드리는 것은 폐하의 어명이시옵니다 하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그 모양으로 조고는 권력 행사에 재미를 붙이게 되자 황제가 중신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황제를 자기가 독점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 무렵에 창해궁의 암살 사건이 발생하자 조고는 그것을 기회로 어느 날 황제에게 이렇게 품했다.
오늘은 황제 폐하 전에 각별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을 보아라. 조고는 이 말을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께서는 성품이 관인 후덕하시와 너무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계시옵니다. 옛날의 자객 형가와 한나라의 자객 창해공 같은 암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원인도 따지고 보면 폐하께서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데 있었던 것이옵니다. 생각해 보시옵소서. 폐하께서 그런 불원 분자들을 일체 만나주지 않으셨던들 그런 불상사가 어찌 일어났을 것이옵니까? 시황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거기는 그렇지. 그 자들이 짐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짐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죽일 수 없는 일이지. 그건 네 말이 옳다. 폐하, 그러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래객은 물론이었고 승상이나 대부 같은 고관들도 직접 만나시는 것만은 상가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외객을 만나지 말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승상이나 대부들까지 만나지 않으면 정사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겠느냐. 그것만은 말이 안 되는 소리로다. 그러나 조고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품한다. 아래옵게 황공하오나 황제 폐하는 언제나 신성 불가침의 운상의 어른이라는 권위를 보유하고 계셔야 하옵니다. 승상이나 대구들이 비록 고관이긴 하오나 그들과도 빈번하게 만나시면 황제의 존엄성이 절로 감퇴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신성 불가침의 존엄성을 유지해 나가시려면 누구하고도 직접 만나지 마셔야 하옵니다. 승상이나 대부들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하고 정사를 도모하여 가란 말이냐.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폐하께서 승상부에 하교하실 일이 계시면 소인이 중간에서 전달하면 될 것이었고 승상부에서 폐하 전에 품결할 일이 있을 경우엔 소인을 통해 서장을 올리게 하면 무슨 일인들 불가능하겠나이까. 시황제는 조고의 친구를 그렇듯하게 생각하였다. 아무리 군신지간이라도 얼굴을 자주 대하면 황제의 존엄성이 희박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모든 정사는 비서적인 노만을 통해 하더라고 상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단 말이지.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폐하의 존엄성이 더욱 거룩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만 자객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기로 할까? 시황제는 권위의식이 몹시 강한 인물인지라 황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조고는 시황제의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해보기로 할까 가렸고 자객들의 순환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옵니다. 자객들에게 여러 차례 봉변을 당했던 시황제는 자객이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왔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오늘부터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할 테니 모든 일은 네가 중간에 나서서 처리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해버렸다. 조고의 교묘한 술책에 시황제는 자기도 모르게 말려들고 만 것이다. 일국의 통치자가 행정부의 대신들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내시를 통해 국정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조고는 제주가 얼마나 비상한지 황제의 통치 방법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고쳐놓고야 말았다. 그것은 어느 국가의 통치사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조고는 어느 역사에도 없었던 전대 미문지사를 기어코 이루어 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황제의 허락이 내리자 조고는 그날로 승상과 대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황제 폐하께서는 오늘부터는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승상부에서 폐하의 재가를 받으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소인에게 제출해 주시옵소서. 폐하께서 승상부에 하명하실 일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소인을 거쳐서 하달하실 것이옵니다. 이것은 황제 폐하의 어명이시옵니다. 승상 이사를 비롯하여 모든 중신들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그대로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일이 아닌가. 승상 이사는 몹시 못마땅한 어조로 조고를 나무랐다. 아이, 그대는 무슨 시도 안 든 말을 시부리고 있는가? 승상인 나조차 황제 폐하를 직접 만나뵈지 못한다는 게 그 말이 다 되는 소린가? 승상으로서는 당연한 노여움이었다. 조고는 승상의 반발이 있을 것을 진작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지극히 공손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 승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국의 행정수반이신 승상조차 황제 폐하를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모든 국사를 문서로만 상신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인 것 같사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소인도 승상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옵나이다. 그러나 황제 폐하께서 소인더러 승상부에 그대로 하달하라는 어명이 계셨으니 소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조고는 어디까지나 어명을 내세웠다. 승상 이상도 어명이라는 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승상 이사조차도 모든 국사를 조고와 상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마치 모든 국사가 조고의 손에서 놀아나는 듯한 느낌이 절실하였다. 조고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황제와 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황제가 뒷간에 갔을 때는 밑을 닦아주고 목욕을 할 때는 때를 밀어주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계집을 불러다 안겨주었다. 그처럼 겉으로는 온갖 충성을 다해오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상이사는 조고의 강교가 밉기 그지없었다. 조고의 농간으로 국사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황간조고를 단호하게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고를 제거할 사람은 시황제밖에 없는데 조고의 방해로 시황제를 직접 배할할 기회가 없음을 어찌하랴. 사태가 그 꼴이 되고 보니 이제는 승상 이사조차도 싫든 좋든 간에 조고의 비를 맞춰갈 밖에 없었다. 그럴 밖에 없는 것이 조고가 자기한테 앙심을 품고 시황제에게 엉뚱한 고자질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때는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조고는 이사의 그러한 약점을 진작부터 알아채고 크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이제는 승상조차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하여 조고는 날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황제인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다. 물론 승상 이사에 대한 조고의 언동만은 종종과 다름없이 지극히 정중하고 공손하였다. 황간이란 노예와 다름없이 천한 신분이기에 진날의 최고 관리인 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의견이 상충되면 조고는 의뢰. 소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인의 의사가 아니었고 황제 폐하의 어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시옵니다. 하고 은연중에 엄포를 놓을 때는 승상인 이사도 등골이 오싹해오곤 했었다. 조고가 황제를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뜨시는 선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탄식해 마지 않았다. 진나라가 망할 날도 멀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유배 중에 있는 태자 부서였다. 부서는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만리장성 추경도감인 몽염 장군에게 달려가 상의하니 몽염 장군도 펄쩍 뛰면서 말한다. 일국의 국정을 황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태자께서는 황제 폐하에게 급히 상소문을 올리셔서 조고를 당장 참역에 처하도록 하시옵소서. 조고를 지금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후일 태자께서 등극하는데 고난을 면하기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고맙소이다. 이 일은 단순히 나의 등급과 관계되는 문제라기보다도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요. 황제의 노염을 사는 한이 있어도 상소문을 반드시 올려야 하겠소. 이리하여 부서는 시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한낱 4시에 불과한 조고에게 국정을 맡기신다는 것은 일찍이 어떤 나라 역사에도 없었던 일이옵니다. 그자옵건대 폐하께서는 조정의 만조 백성들을 일체 만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조고를 통해서만 교지를 하달하시는 까닭에 이제는 대부들조차도 조고 앞에서는 머리를 못 들게 되었다고 하오니 국가의 기강이 그처럼 문란해 가지고서야 어찌 나라를 보존해 나갈 수 있소리까. 지금이라도 조고를 당장 능지처참하시고 폐하께서 친히 국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모처럼 통일천하의 성업도 언제 와야 될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소자는 유배지에서 눈물을 머금고 간언을 올려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와 부디 소자의 간언을 청호해 주시옵소서. 이상과 같은 부서의 상소문은 아방궁으로 급송되었다. 그러나 조고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서는 여한 문서도 전달될 수가 없었다. 부서의 상소문을 읽어보는 조고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치밀어 올랐다. 뭐야? 나를 당장 능지처참 처해버리라고. 조고의 문제는 상소문을 읽어보기가 무섭게 즉석에서 찢어버리며 혼잣말로 다음과 같이 씨불었다. 태자면 그만인 줄 아느냐? 누가 누구의 손에 죽게 되나 어디 두고 보자. 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면 내 손톱에 장을 사르리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무서운 악담이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rjay represents